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상처는 아문다고. 하지만 어떤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그저 익숙해질 뿐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에 갈라진 틈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 깊은 곳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스며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이름. 동수, 제 어린 동생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저는 30년 동안 매일 같은 질문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혹시 형을 기다리다 포기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저는 동생을 잃어버린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는데 정작 그 아이의 기억 속에서 저는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을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다시 안아줄 수도 없고 잘 지내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사람. 저에게는 그 사람이 바로 제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만에 우연히 다시 만난 첫사랑이 제 앞에서 동생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가족조차 잊고 있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동생 이름이 동수였니? 그 한마디,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30년을 다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어떻게 제 동생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왜 하필 30년이 지난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다는 그 아이가 정말 내 동수라면 나는 30년 동안 동생을 찾아 헤매면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희망을 보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평생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찾던 것이 이미 자신의 인생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야 알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동생을 찾기 위해 수십 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고 있던 것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 한 번만이라도 형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전할 기회. 그리고 어린 시절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늦게라도 지킬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가져온 사람이 하필이면 30년 전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첫사랑. 젊은 날 가장 따뜻했던 기억이면서 동시에 가장 깊은 후회로 남은 사람.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미워할 줄 알았습니다. 왜 그때 나를 떠났냐고. 왜 아무 말 없이 내 곁을 떠났냐고. 왜 나 혼자 아픈 시간을 보내게 했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녀를 다시 마주한 순간 이상하게도 원망보다 먼저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도 나처럼 세월을 견뎌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젊음은 사라졌고 얼굴에는 시간이 남긴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30년 전 그날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던 작은 상자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오래된 편지, 그리고 내가 평생 기다렸던 한 사람의 흔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를 열기 전까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아픈 기억은 잃어버린 과거가 아니라 30년 동안 내가 믿고 있던 이야기가 모두 거짓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동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게서 동생을 숨기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입니다.
30년 만에 다시 마주친 첫사랑의 눈빛에서 나는 왜 오래전 잃어버린 동생의 흔적을 보았을까요? 그날 동창회장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오랜만이라며 반가워하는 인사말들. 그 모든 소음이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내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였습니다. 그녀 수연이었습니다. 30년 전 20살의 나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동생을 잃어버린 죄책감에 짓눌려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나에게 수연은 유일하게 다가와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을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면 그날 내리던 비는 왜 그렇게 무겁게 내 가슴을 짓눌렀던 걸까요? 결국 나는 수연의 손도 놓아버렸습니다. 동생을 찾기 전까지는 누구도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런 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준호야, 내가 언젠가 그 아이를 찾게 되면 그때는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뒤로하고 나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동수는 찾았어? 그 질문 하나에 30년의 시간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그녀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사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여기 온 거야. 동창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 순간 나는 마치 낡은 담벼락 앞에 다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 골목길, 동수의 손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던 그 순간이 다시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병원에 한 남자가 입원했었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신원 확인이 안 됐대. 나는 종합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 사람 몸에 있는 흉터를 보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났어. 왼쪽 손목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동수의 왼쪽 손목. 6살 때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었던 그 자국. 내가 대신 아파해주지 못해서 밤새 울었던 그 상처. 그것은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이 기억하는 흔적이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어. 그 사람은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을 거의 잃은 상태야.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기억을 못해. 병원에서는 그냥 무연고자로 처리해서 이름 대신 번호로 부르고 있어. 그리고 얼마 전에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까지만 나도 들었어.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시간이 겨우 이런 식으로 다시 끊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수연의 팔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 병원 이름이 뭐야? 정확히 알려줘.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준호야, 한 가지 더 말해줘야 할 게 있어. 그 사람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 사람 곁에 어떤 여자가 있었대. 가족이라고 주장했다는데 신원 확인도 되기 전에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야. 그리고 그 여자가 남긴 말이 있어. 이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 말이 마치 협박처럼 들렸다고 간호사들이 그러더라.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던 동생이 드디어 나타난 순간 누군가가 먼저 그 아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반가움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동수를 지키려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동수의 존재를 감추려는 사람이었을까요?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동생이 마침내 손닿을 거리에 있다는 사실과 그 곁에 정체 모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나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연이 알려준 요양병원의 주소를 손에 쥔 채 차에 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 손을 놓지 않겠다고. 하지만 내가 그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이었습니다. 내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왜 내 30년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을까요?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입술이 다시 열리기까지 그 짧은 몇 초가 마치 3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카페 안의 낮은 음악 소리도 창밖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이 내 귀에 들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사진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형이 꼭 나를 찾으러 올 거라고 믿어요. 그 글씨체는 서툴렀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자신의 믿음을 세상에 남기듯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어 눌러 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동수야 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이 사진은 10년 전에 내가 받은 거야. 10년 전이라는 말에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10년 전이면 나는 여전히 동생을 찾아 전국을 헤매고 다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진이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나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준 거야, 이 사진? 수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그때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 지방에 있는 작은 보육원이었는데 아이들 상담을 도와주는 일이었어. 그때 한 아이가 나한테 유독 마음을 열었어. 이름은 정확히 모른대. 시설에서 받은 이름으로만 불리고 있었어.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수는 시설로 보내진 뒤 이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나는 늘 해왔습니다. 낡은 담벼락 너머로 사라졌던 그 작은 아이가 이름마저 잃어버린 채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다는 상상. 그것은 30년 동안 나를 가장 괴롭혔던 두려움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나한테 이 사진을 보여줬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선생님, 저는 형이 있었어요. 형이 저를 두고 간 게 아니에요. 형은 분명 저를 찾으러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말을 전하는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 말을 믿어주지 못했어. 그냥 어린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어.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이 흔히 하는 언젠가 누군가 자신을 데리러 올 거라는 그런 상상이라고만 여겼어. 그래서 나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 이제 그만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한테 더 좋을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그때는 그게 그 아이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 아이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은 거였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를 낼 수도 그녀를 위로할 수도 없는 이상한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어?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보육원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어. 아이들은 다른 시설로 뿔뿔이 흩어졌고 나도 그 뒤로는 소식을 알 수가 없었어.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흔적이 끊긴 것입니다. 30년 동안 몇 번이고 반복됐던 그 절망의 순간이 다시 나를 덮쳐왔습니다. 마치 손에 닿을 듯 잡힐 듯 했던 동생의 그림자가 손끝에서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준호야, 이상한 게 하나 있어.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사라지고 몇 달 뒤에 나한테 편지가 한 통 왔어. 보낸 사람 이름도 없이 그냥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어. 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 수진이는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고 해진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에게 건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형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 이름도 찾았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형을 만났다니. 내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동수를 형이라 부르게 만들었다는 것일까요? 나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형을 만났다니. 내가 아니잖아. 나는 그 아이를 만난 적이 없어.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 그런데 준호야, 편지 봉투 뒷면을 봐봐. 나는 봉투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봉투 뒷면에는 발신인 주소 대신 낯선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왜 여기에 적혀 있는지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내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 이 이름 알아? 나는 대답 대신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래전 기억 하나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내가 동생과 함께 살던 그 골목길에서 몇 번 마주쳤던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동수가 형을 만났다고 말한 그 편지에 적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쫓아온 30년의 기억 뒤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이 30년 동안 두 형제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갈라놓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그 순간 수진이의 다음 말을 듣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른 입술을 겨우 떼며 물었습니다. 거짓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낡은 노트를 다시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준호야, 그 아이가 시설에 있을 때 누군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대. 내 형은 이제 새 가정을 꾸렸다고. 너를 찾지 않기로 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찾지 않기로 했다니. 나는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첫 월급을 받던 날도 홀로 지낸 명절날에도 나는 동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어린아이에게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야?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도 정확히는 몰랐대. 그냥 시설 관계자 중 한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었어. 그런데 준호야, 그 말을 들은 뒤부터 그 아이는 완전히 변했대. 더 이상 창밖을 보지 않았고, 더 이상 형을 기다린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조용히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갔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마치 오래전 그 골목길로 다시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담벼락, 그리고 내 손을 놓치던 그 작은 손. 나는 그 손을 놓친 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그 이후로도 계속 누군가의 손에 의해 나로부터 더 멀리 밀려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참을 수 없어 물었습니다. 그럼 그 편지는, 형을 만났다고 적힌 그 편지는 뭐야?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나도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야. 그 아이가 형을 원망하게 된 뒤로 오히려 누군가를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야. 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를 형이라고 부르다니. 그 순간 나는 떠올렸습니다. 봉투 뒷면에 적혀 있던 그 이름을. 30년 전 우리가 살던 골목길에서 몇 번 마주쳤던 그 사람. 나는 다급하게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이름, 이 사람이 그 형이라는 사람 맞아? 나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짚으며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이름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그 사람 나도 알아. 나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수진이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그때 우리 동네 살던 아저씨잖아.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희 형제를 시설로 데려간 그 사람.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형제를 데려간 동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당시 어렸던 나는 그저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야 했던 상황이라 그 사람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수 곁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노트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책임진다. 준호에게는 알리지 마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사람은 왜 나에게 동수의 소식을 숨긴 것일까요? 책임진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혹시 그 사람이 동수를 데려가 키운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그동안 나는 세상 모두가 동수를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록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형제 사이에 벽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그런데 준호야,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면 동수가 어디 있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일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길이 처음으로 하나의 이름으로 좁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동수를 지켜준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숨긴 것일까요? 혹시 지켜준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로 붙잡아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나는 그 답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수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나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혼자 가지 마. 나도 그동안 이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어. 나도 같이 찾을게.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빗속에서 놓쳤던 손이 이제야 다시 나에게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손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우리는 그 이름 하나를 들고 30년 전 그 골목길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 골목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이름 하나가 30년 동안 형제를 갈라놓은 진짜 범인이었다면 여러분은 그 이름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는 편지지를 쥔 손을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심장이 귓속에서 뛰는 소리가 들릴 만큼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눈을 깜빡이며 그 이름을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분명했습니다. 박성길. 그 이름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나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마치 필름처럼 눈앞에서 되감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성길 아저씨는 내게 있어 단순한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 사람은 내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일하던 그는 어린 나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형제 잘 돌봐줄 테니.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로 보내지기 전날 밤 그는 나에게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동수는 내가 좋은 곳으로 보내줄 테니 너는 내 갈 길을 잘 가라. 나중에 다 크면 내가 연결해 줄게. 나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동수를 찾아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어딘가에서 동수를 잘 돌봐주고 있을 거라고 마음 한구석에서 은근히 기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편지 속 동수는 그 이름을 전혀 다른 의미로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형, 나는 오랫동안 그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자랐어. 처음에는 나를 딱하게 여겨서 데려간 줄 알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 있었다는 걸. 나는 그 문장을 읽고 편지를 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 대신 읽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준호야, 동수는 그 사람 밑에서 자라면서 계속 이용당했던 것 같아. 시설 아이들을 다른 가정에 보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던 정황이 있어. 동수는 몇 번이나 다른 집으로 보내졌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대.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치 누군가 내 심장을 움켜쥐고 짓누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가 믿고 맡겼던 사람이 내 동생을 상품처럼 다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이 메어 겨우 물었습니다. 그럼 그 형을 만났다는 편지는 뭐야? 수진이는 편지의 마지막 줄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 나는 그 사람을 오랫동안 아버지라고 믿었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내 진짜 형은 따로 있다는 걸. 언젠가 그 사람이 나에게 말했어. 내 형은 널 버렸다고. 이제 와서 찾아올 리 없다고. 나는 그 말을 오랫동안 믿었어. 그런데 형, 나는 최근에서야 진실을 알게 됐어.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날짜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종이의 색이 바랜 정도로 봐서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편지 언제 받은 거야?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이야. 나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이상한 확신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달 전이라면 병원에서 발견된 그 신혼 미상의 남자와 시기가 겹칩니다. 왼쪽 손목에 화상 자국이 있던 그 남자. 교통사고를 당하고 기억을 잃은 채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던 그 남자. 혹시 동수는 박성길이라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려던 순간에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그 병원 사회복지사한테 다시 연락해 줄 수 있어? 지금 당장.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그 사이 낡은 나무 상자 안에 있던 나머지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상자 맨 밑바닥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지도 한 장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그린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한쪽 구석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이 오면 여기서 나를 찾아줘. 나는 그 지도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동수는 나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언젠가 내가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자신만의 흔적을 곳곳에 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 속 장소는 이상하게도 내게 아주 낯익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릴 적 함께 살았던 그 낡은 골목길 근처였습니다. 나는 수진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거기로 가야 해. 하지만 전화를 끄는 수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방금 병원에서 들었는데 그 남자 며칠 전에 요양병원에서 갑자기 사라졌대.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박성길이라는 사람이 그 병원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형을 믿으며 견뎌온 동수가 마침내 자유를 향해 발을 내딛는 순간 다시 그 사람의 그림자에 붙잡힌 것은 아닐까요? 나는 지도를 손에 꼭 쥔 채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늦지 않겠다는 각오와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골목길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또 하나의 얼굴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재회의 순간 그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반가움이 아니라 침묵이었다면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나는 그날 아침 동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가벼웠습니다. 손에 쥔 작은 종이 한 장, 그 위에 적힌 주소 하나가 30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아침 일찍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같이 가겠다는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혼자였다면 아마 그 길 위에서 몇 번이고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낯선 동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지난 30년의 세월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의 끝에는 낡은 주택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담벼락은 오래되어 갈라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려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그토록 원했던 순간인데 막상 그 앞에 서니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동수가 나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반가워할까요? 아니면 낯선 사람을 보듯 무표정할까요? 수진이가 내 어깨를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여기까지 왔잖아. 나는 그 말에 겨우 발을 뗐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낡은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그 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목이 메어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집의 동수라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제 동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조금 더 열며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집안은 오래되었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낡은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들을 훑어보다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성인이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낯설었지만 왼쪽 눈썹 위의 흉터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동수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여성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동수 씨를 돌봐드리던 요양보호사입니다. 몇 달 전까지는요. 몇 달 전이라는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은요. 여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수 씨는 이 집에 계시지 않아요. 몇 달 전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나를 부축했습니다. 사라지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성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동수 씨는 사고를 겪은 뒤로 기억을 많이 잃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을 만나야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동수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다음 말은 나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떤 남자가 이 집에 찾아왔어요. 나이 든 남자였는데 동수 씨를 보자마자 아주 다급하게 데리고 나갔어요. 동수 씨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 나섰어요. 마치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동수 씨가 나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이 말을 남기셨어요.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형이 찾아오면 전해주세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이제는 내가 끝내야 할 일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동수는 스스로 그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마주하기 위해서 나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혹시 나이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작은 체구에 왼쪽 볼에 흉터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린 시절 기억하는 작은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왼쪽 볼에 흉터가 있으셨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동수는 사고를 당하고 기억을 잃고 요양병원과 이 집을 거치면서도 결국 자신의 30년을 망가뜨린 그 사람의 흔적을 스스로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동생을 찾았다는 기쁨보다 그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큰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아직 늦지 않았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나는 비 오는 골목길에서 동수의 손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또다시 그 아이가 향한 곳조차 알지 못한 채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성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짐작 가는 곳이 있습니까?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 속에서 낡은 메모지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지명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명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30년 전 우리 형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서 있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쓰였다고 믿었던 편지가 사실은 단 한 글자도 자신이 쓴 것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의심하시겠습니까? 나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너를 찾지 않을 거야. 내 이름으로 시작된 그 문장은 마치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내 얼굴을 하고 30년 동안 동수 앞에 서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동수야, 형은 이제 새 삶을 살기로 했다. 너를 책임질 형편이 안 되니 이제 나를 형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내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쓸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필체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내 어릴 적 글씨체와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동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동수야, 이 편지를 누가 너한테 준 거야? 동수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마치 예상했던 답을 확인받는 것처럼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알려준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동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시설에 있을 때 작은아버지가 몇 번 찾아왔었어. 그때마다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고 갔어. 형은 이제 다른 가족이 생겼다고. 너를 데리러 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나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 하지만 이 편지를 보여주면서 이건 형이 직접 쓴 거라고 했을 때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 나는 편지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편지 맨 아래쪽에 적힌 아주 작은 글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 문제 정리되면 다시 이야기하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토지라니. 우리 형제에게 그런 것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다급하게 동수에게 물었습니다. 이 부분 뭔지 알아? 동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나한테는 상관없는 어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전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 하나가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시골 어딘가에 작은 땅이 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던 기억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너무 어렸고 그런 것에 관심을 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잃은 어린아이에게 땅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에게는 달랐던 것입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땅 때문에. 동수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형?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동수야, 어쩌면 작은아버지는 우리를 진짜로 걱정해서 갈라놓은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
우리 앞으로 남겨진 땅이 있었다면 우리 둘이 어른이 될 때까지 그걸 관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을 거야. 그런데 우리 둘이 다시 만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동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땅을 나눠줘야 했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은 이미 그 땅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는 한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형제를 갈라놓았던 이유가 겨우 땅 몇 평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나 허무하고 참담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동생의 손을 놓쳤던 그 비오는 골목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날 우리를 갈라놓은 것은 단순히 가난과 불운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계산된 선택이 어린 두 형제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동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 그런데 나 최근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작은아버지를?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찾아갔어.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나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만났어?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데? 동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서 알게 된 게 하나 더 있어.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우리를 갈라놓은 진실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아직 절반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이 사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하루였다면 여러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동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쉬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이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그 문장이 내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되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으로 쓰러지셨잖아.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 그런데 작은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무너지듯 이야기를 시작했어. 마치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람처럼 말이야. 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동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그 교통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대.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갑자기 색을 바꾸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나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30년 동안 하나의 고정된 기억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도로에서 일어난 불운한 사고. 세상이 그렇게 정리해 놓은 이야기를 나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수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작은아버지 말로는 아버지가 그날 밤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던 길이었대. 그 사람과 돈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고 해. 바로 그 땅 때문에.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땅이라니. 편지에 적혀 있던 그 토지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동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던 그 땅이 원래는 작은아버지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거였대. 그런데 아버지가 그 땅을 팔아서 우리 가족을 데리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려고 했었다는 거야.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떠나려고 했다니. 그건 내가 전혀 모르던 이야기였습니다. 동수는 담담하게 하지만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그 땅을 팔지 못하게 하려고 아버지를 계속 설득했대. 하지만 아버지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날 밤 마지막으로 단판을 지으러 나갔던 거야. 그리고 그 길에서 사고를 당한 거고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동수야, 그럼 작은아버지가 그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거야.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야. 작은아버지도 그 사고 자체는 정말 우연이었다고 했어.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었대.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나는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동수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 땅의 소유권 문제가 남았어.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의 존재를 알게 되면 언젠가 자라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겠지. 그래서 작은아버지는 우리 형제를 최대한 떨어뜨려 놓는 게 낫다고 판단했대. 그래야 둘이 힘을 합쳐서 그 땅을 찾으러 오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오랫동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풍경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형제가 헤어진 것은 단순한 가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계산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두 형제가 서로를 그리워하며 흘려보낸 30년이라는 시간이 결국 땅 몇 평의 값어치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나를 참을 수 없이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억눌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왜 그렇게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신 거야? 동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형, 그건 나도 최근에야 알게 됐어. 어머니는 병으로 쓰러지신 게 아니었대.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동수는 힘겹게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그 땅을 지키려고 혼자 애쓰셨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작은아버지와 크게 다투셨고 그날 이후로 갑자기 몸이 무너지셨다고 했어. 작은아버지는 그게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부모님의 죽음을 그저 견뎌야 했던 운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죽음 뒤에 누군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동수야, 그럼 지금 작은아버지는 어디 있어? 우리가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 해. 동수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사실 그것 때문에 나도 형한테 하려던 말이 있어.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동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이 모든 이야기를 나한테 털어놓은 이유가 있어. 그 사람 지금 많이 아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형제를 갈라놓았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 앞에서 진실을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용서해야 할지 원망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수가 마지막으로 꺼낸 한마디가 나를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형, 그런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꼭 우리 두 사람한테 직접 전해주고 싶은 게 있대. 그게 뭔지는 나한테도 말해주지 않았어.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진실이 아직 그 사람의 손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한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그날 밤 수진이의 표정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동수를 되찾은 기쁨과 작은아버지를 용서하려는 마음이 뒤섞여 복잡했던 그 하루의 끝자락에서 그녀의 눈빛만은 유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단순한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은 오래 함께 지낸 사람의 표정에서 말보다 먼저 진심을 읽는 법입니다. 비록 3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수진이의 얼굴에 스치는 그 미묘한 떨림만큼은 여전히 낯설지 않았습니다. 바닷가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오늘따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그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늘 하루가 감격스러워서 그래. 너희 둘 다시 만난 거 보니까.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세 사람은 동수의 작은 집 마당에 모여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낡은 평상 위에 차려진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나에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식탁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수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형, 나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웃어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는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서로가 살아온 30년의 이야기. 동수는 문득 수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그때 왜 형한테 그렇게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어요? 나도 오랫동안 궁금했던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준호야,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나는 긴장한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내가 너한테 헤어지자고 했던 그날 말이야. 사실 그 전에 나는 작은아버지를 만났었어.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아버지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 준호는 지금 동생을 찾는 일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다. 내가 곁에 있으면 준호는 평생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진짜 준호를 위한다면 지금 떠나줘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어.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몰라. 너를 볼 때마다 너무 아파 보였거든. 동생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게 나한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 그래서 나는 내 곁을 떠나는 게 널 위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왜 그렇게 차갑게 돌아섰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했기 때문에 내린 가장 아픈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의 다음 말이 나를 다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준호야, 그게 다가 아니야. 나는 긴장한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어. 내가 임신했다는 걸.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동수도 놀란 눈으로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나 그때 너 모르게 아이를 낳았어.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그 아이가 있었기에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어. 나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30년 전 내가 잃어버린 것은 동생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던 시간 속에서 나는 아버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겨우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사실 그 아이가 아까부터 계속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당 한쪽 어두운 그늘 아래 낯익은 듯 낯선 젊은 얼굴 하나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30년 전 내가 거울 속에서 보던 그 눈빛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설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동수를 되찾은 이 하루의 끝에서 나는 또 다른 30년의 진실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찾아 헤맨 것은 잃어버린 동생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조차 알지 못했던 나의 또 다른 가족이 이토록 가까운 곳에서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남자가 30살이 다 되도록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 없는 사람을 처음 만난 그날 밤 왜 그토록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내 이름은 준호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는 제가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처음 알게 된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동생 동수를 되찾은 그날 밤 마당 한쪽 어둠 속에 서 있던 그 얼굴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지훈아, 이리 와봐. 그 이름이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마치 30년 전 거울을 다시 마주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눈매도 콧대도 심지어 화가 났을 때 입술을 굳게 다무는 습관까지도 나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나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반가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벼려온 날카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그 아이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3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동수와의 재회는 기다림 끝에 찾아온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와의 첫 만남은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존재조차 몰랐던 시간에 대한 낯섦과 그 낯설 뒤에 숨겨진 원망이 함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 사람이 내 아버지야. 지훈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참 낯설게 들리네요. 저는 30년 가까이 그 단어 없이도 잘 살아왔거든요. 그 말이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오늘 그냥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왔을 뿐이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몸을 돌렸습니다. 나는 다급하게 그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이대로 가면. 지훈이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여기 온 진짜 이유 따로 있어요. 나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동수를 찾은 기쁨, 작은아버지와의 화해, 그 모든 감정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훈이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회사 일로 지방 출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오래된 등기부등본 하나를 보게 됐어요. 제 업무랑 관련된 부동산 조사였는데 소유주 이름 중에 낯익은 이름이 있더라고요. 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무슨 이름이었는데?
지훈이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준호, 그리고 동수, 두 분 이름이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있었어요. 시골에 있는 꽤 넓은 임야였는데 이상한 건 그 땅 등기 이력이었어요. 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력이 이상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훈이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30년 전에 두 분 앞으로 상속됐던 그 땅이 몇 년 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슬쩍 넘어가 있더라고요. 서류상으로는 두 분이 직접 동의하고 매매한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동수와 나는 그런 서류에 동의한 적도 서명한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그 땅의 존재조차 며칠 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미 우리 이름으로 매매가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서류에 누구한테 넘어갔다고 되어 있었어?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이상한 부분이에요. 명의를 넘겨받은 사람 이름이 이미 오래전에 사망 신고가 된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죽은 사람 명의로 땅이 넘어갔다니 그것은 단순한 실수나 우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서류를 조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그 죽은 사람 이름이 뭐였어? 지훈이는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그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우리 형제를 갈라놓았던 그 사건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동수를 되찾으며 끝났다고 믿었던 우리 형제의 이야기가 사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0년 전과 달리 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라 불러보지 못한 아들이 처음으로 내 곁에서 그 진실을 함께 마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